무역 체제와 관세 체제, 먼저 미국 경제의 성장과 그 질적 변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1890년을 전후로 해서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 스페인 전쟁의 즈음에서 미국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됐습니다. 19세기 말에는 통신, 언론, 오락, 레저 산업이 성장했고, 1900년경에는 농작물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아서 이러한 과잉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해외 시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농업의 발전은 서부 개척으로 경작지가 내륙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00년을 전후로 해서 영국이 19세기 중반에 겪었던 여성 노동, 아동 노동, 장시간 노동, 노동재해 등 노동 문제를 겪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독점 제한 등 진보적인 국내의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1900년을 전후로 해서 대표적인 거대 기업은 석유 공급과 수요를 독점한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입니다. 이 시기에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 에디슨 종합전기와 톰슨 휴스턴 전기 회사가 합병하여 탄생합니다. 철가강 카네기, 이 철도왕 스탠퍼드, 담배왕 듀크, 월스트리트의 왕 JP 모건 등이 성장하게 되고 록펠러와 모건은 거대 금융을 기반으로 하여 대기업 등을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US 철강, 뉴욕 센트럴 철도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금융과 산업을 장악한 소수의 자본가들이 이 정치 자금을 제공하면서 미국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방주와 주정부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채택했고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서 노동 문제가 아, 대두됩니다. 독점 기업의 폭리와 노동 착취가 문제가 되고 결국 1890년 최초의 독점 금지법인 셔먼법이 제정됩니다. 대자본들은 미국의 수요가 자신들의 상품을 전부 감당하지 못하자 해외 시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정치인들 역시 이들 대자본의 요구를 수용해서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대외 정책을 추진합니다. 미국의 산업 기반은 유럽과 달리 양차 대전에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터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직후에 유럽 경제가 회복하기 전에 미국 경제가 바로 이러한 공백을 타고 급팽창했습니다. 뉴딜 정책 이후 공공부문이 팽창하고 금융과 유통 부분에 투자가 확대되어 서비스업이 급성장합니다. 의료, 보건, 휴양, 레저 사업도 발전하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유럽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면서 최대의 수출국이 되었고 그 결과 상품 수지죠.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치에 이릅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전 세계 경제력의 25%를 차지했습니다. 1차 대전이 시작되던 1913년 당시 연합군과 그 식민지는 미국 수출품의 77%를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경제 비율은 50%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점차 줄어들어서 25%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차 대전 이후에도 높은 출산율과 계속되는 이민에 의해서 노동력이 풍부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유지되었고, 특히 이민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았고, 이들은 가족과 함께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 이 근무를 하게 되고, 미국에 정착하면서 숙련 노동자가 되고, 장시간 노동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보장 비용도 원래 미국인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1945년부터 70년까지 미국 경제는 역사상 가장 전성기였고, 바로 이 시기에 미국 산업은 거의 이 독점이죠. 독점을 형성했습니다. 이를테면 1950년대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보다 자동차를 더 싸게 만들어 이들 나라에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미국은 오히려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를 수입하였고 70년 이후 미국 자동차 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 현대화 실패, 비용 절감 실패 등으로 퇴조합니다. 기존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다음에 자동차 포드, 제너럴 모터 점점 쇠퇴하게 되고 미국은 IBM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선두 자리를 지켰지만 이 분야도 점점 독일과 일본으로 기술이 이전됩니다. 가정용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을 사용한 공산품도 후발 산업국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반면 미국은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화학 공업이나 석탄 산업 등 사양 산업을 한국 등 개발도상국에 넘겨줍니다.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미국에서 1968년에 1차 산업이 6%, 2차 산업이 35%, 3차 산업이 59%였으나 약 30년 후에 1994년에 1차 산업은 2.9%로 줄어들고 2차 산업도 16.9%로 줄어들고 3차 산업이 80%로 증가합니다. 서비스 부분이 GDP 국민 총생산의 68%를 차지하고 공업은 26%에 불과합니다. 농업은 미국 총생산의 1%를 넘지 않지만 미국은 농토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옥수수와 콩의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항공, 전자 등 첨단 산업은 여전히 미국의 주요 수출품입니다. 상위 50개 기업의 전국 생산량이 65%고 이 50개 기업이 취업자의 75%를 과점하고 있습니다. 즉, 상당히 독점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며 수출 규모는 세계 3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낮고 즉 1인당 수입액도 매우 낮습니다. 미국의 무역 의존도는 1960년 10%에서 2015년 28%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 다른 나라의 무역 의존도를 보면 독일이 86%, 한국 84, 노르웨이 69, 프랑스 61, 영국 56 등 미국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미국의 세계 무역 시장에서의 비율은 1947년 33%였지만 1955년 17%로 떨어집니다. 또한 1999년 전 세계 수출의 11%, 수입의 15.1%를 차지하게 됩니다. 2017년 무역 규모는 5조 2천억 달러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5,600억 달러입니다. 서비스 교육의 흑자가 2,400억 달러, 상품 교육은 8,100달러로 적자입니다. 과거 미국은 무역 수지의 흑자로서 무역으로 돈을 벌어서 대외 투자와 경제 원조 등의 적자를 메워왔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무역 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1971년에는 최초로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합니다. 공업 제품의 대량 수입으로 인해서 무역 수지의 적자는 서비스에서 돈을 버는 무역 수지의 흑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무역 수지의 적자는 미국의 경쟁력이죠. 산업 경쟁력의 약화, 달러화의 강세, 높은 소비 성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값싼 물품을 미국이 많이 수입한다는 것은 미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수지 변화 과정을 보게 되면 바로 1970년대에서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런 무역에 있어서 이제 자기 나라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러한 관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영불 통상 조약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는 상호 관세를 낮췄고 이로 인해 무역량이 2배로 증가합니다. 관세를 낮추면 이와 같이 무역량이 증가합니다. 이탈리아가 프랑스와 이러한 무역 협정을 파기를 하면서 관세 정쟁을 일으키는데요. 프랑스가 보복에 나서면서 이탈리아가 아,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바로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적대 관계인 독일이죠. 독일과 가까워지면서 바로 어,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 1차 대전에서 바로 이제 독일, 헝가리 제국과 가까워지면서 1차 대전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관세 전쟁은 관세를 서로 줄이는, 그죠? 줄이는 동맹이죠. 관세 동맹
미국과 동맹 간의 에, 경쟁, 나아가서 전쟁으로 악화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대 농업 부분의 관세를 인상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공업 부분까지 확대되면서 미국이 강력하게 관세를 적용합니다.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서 캐나다나 영국 등 23개국이 보복 관세를 하면서 무역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무역은 1929년에서 34년까지 66%가 감소했고 전 세계 국내 총 생산량은 1929년에서 32년까지 15% 감소, 29년부터 1930년까지 미국의 수입과 수출은 각각 66%, 61%가 줄었습니다. 1930년 8%였던 미국의 실업률은 1933년에 25%까지 치솟습니다.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독일과 이탈리아는 파시스트죠. 파시스트와 나치죠. 가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세 전쟁은 실제로 총포를 두는 진짜 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과 캐나다에 관한 이 관세 정쟁인데 이러한 관세 정쟁으로 대부분 다 쌍방이 피해를 보면서 결국은 이러한 관세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즉 관세 전쟁을 하면은 관세를 때리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 소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가격 상승과 무역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결국은 수요가 부족해져서 과잉 생산이 돼서 아까 말한 대로 실업이 높아지거나 불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면서 이 관세 전쟁이죠. 관세 전쟁은 하지 말자. 그죠? 특히 2차 대전의 이러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관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보복 관세죠.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해서 1948년에 가트 체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관세 전쟁이 있었지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서로 양보를 하면서 관세 전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하는 관세 전쟁이 향후에 계속 이렇게 강경책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를 전쟁으로 인하면 무역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무역 흑자로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분업이 있는데 그 국제 분업을 미국 입장에서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관세 전쟁을 약화시키고 지금의 규모보다 훨씬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역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 기구를 창설합니다. 어, 1944년에 브레튼 우즈에서 국제통화기금, 국제개발은행, 국제무역기구 등을 설립하였고, 이것은 이제 이를 통해서 환율 안정, 부흥개발기금, 자유무역 증진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무역 협정과 국제무역분쟁기구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의 설립은 각국의 경제 현실에 비춰서 실제로 실현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은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는 만들지 못하고 관세죠. 관세 전쟁을 예방하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 가트입니다. 가트를 출범했습니다. 가트는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 공유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세를 가장 낮게, 그죠? 관세를 가장 낮은 수준에서 유지한다. 가능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관세에 대해서 누구에게는 많이 때리고 누구는 적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수준으로 일반화한다는 겁니다. 이는 다자간 교역 구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겁니다. 가장 혜택을 보는 국가 기준에 모든 국가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진영은 가트를 통해서 사회주의 진영을 무역 체계에서 퇴출시킵니다. 1949년 미국은 영국, 프랑스, 서독 17개국과 함께 코컴을 발족해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무역을 제한하고 첨단 기술, 전략 무기의 교류도 통제합니다. 가트는 이 법적 기구로 해서 성격을 갖지 못하고 즉 강제력이 없고 많은 애외 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 협력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제한됩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가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세계 무역기구를 창설하기로 합니다. 향후 20년 동안 관세 및 수출 보조금의 감소,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협정, 외국 자본의 개방 등을 논의합니다. 가트 체제는 1995년에 무역분쟁기구, 그다음에 무역정책검토보고기구 이런 것을 수행하는 세계무역기구의 창립으로 가트가 종식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2001년 무역장벽 제거를 목표로 도하 개발 라운드를 운영하지만 농작물 분야의 협상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미국과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는 유럽연합과 일본이죠. 그리고 특별 예외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단물에서 이러한 도하 개발 라운드죠. 농작물 부분의 협상이 실패하게 됩니다. 구속력 있는 세계 경제 기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국은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경제 협력처나 자유무역 협정을 모색하면서 이제는 다자 간의 그 강제적인 무역 기구가 아니라 쌍방 간의 이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것들이 대두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동맹이죠. 경제 동맹체, 경제 동맹체도 나오는데 미국은 마샬 플랜 이후에 바로 유럽이죠. 유럽 경제협력기구를 창설을 주도하고 유럽 연합을 발족시키게 됩니다.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그죠? 미국은 또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 경제협력측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36%, 어, 총 생산의 51%, 교역량의 48%입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경제협력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경제협력체에 대한 미국 내에 찬반 여론이 분분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매우 반대하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중심의 경제 협력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989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를 미국이 이 오페크죠. 창설을 주도하였고 그 후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포함됐습니다. 오페크는 2006년 모든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TP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바로 이 미국 주대 아태 자유무역지대를 자신에 대한 견제로 보기 때문에 미국은 소극적입니다. 경제협력체 중 10여 개 국가로 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죠. 아세안이 성과를 내고 있고 중남미, 동북아, 중동 등에서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빼고는 경제 협력자가 실질적인 성과를 못 냈다는 거죠. 1963년 아프리카 통일기구 53개국을 포괄했고 99년은 아프리카 연합, 그죠? 기타 여러 가지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있지만 큰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연합을 지원하면서 에너지와 자원의 개발, 시장 개방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군대에 재정과 무기를 지원하면서 아프리카에서의 인종 총소나 테러리즘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연합이죠. 남미적 국가연합은 남미의 좌파 정권들이 중심이 돼서 미국 중심의 미주 기구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남미 공동시장과 안데스 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2008년에 창설됐습니다.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는 1991년에 출범하였고 이는 이제
물류, 인력, 자본의 자유로운 교환을 추진하며 정치, 경제적 통합을 향후에 증진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 국가가 정회원입니다. 준회원은 이제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는 옵서버입니다. 메르코스루는 외국 시장에 대한 동일한 관세 체제를 적용하고 있고 1999년부터 회원국 사이의 무역에서 90%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 무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12개국 4항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문화수르가 2025년까지 유럽 연합 수준으로 통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퇴 흐름이 조성됐습니다. 2011년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 등 33개국이 미국과 캐나다를 빼고 중남미 카리비안 국가 공동체를 출범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2017년 리마 그룹을 창설을 주도하고 남미 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한 후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해서 경제 대국이 됐고 2007년부터 10년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43%가 증가했다. 즉 중국이 미국에 엄청난 수출을 했다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과 중국이 2020년 세계 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를 3%,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쫓아가서 총생산에서 2003년에 3% 이하라는 거죠. 점차 아마 미국 경제를 2040년 정도까지는 추월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물론 미국의 최근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면서 중국은 미국의 경제 패권에 대항해서 자기 중심의 경제 공동체 건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이죠. TTP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TTP에 대항하기 위해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우방인 일본, 호주, 한국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큰 진척이 없습니다. 1996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스탄들이 국경지대의 군사적 신뢰 강화를 위한 조약에 체결하면서 상하이 5국이죠. 상하이 5국을 형성했습니다.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면서 상하이 5국은 상하이 협력기구로 확대됩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추천으로, 파키스탄은 중국의 추천으로 2017년에 이 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몽골, 벨라루스가 준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고 스리랑카, 터키는 협력 파트너,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국가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초청 및 초청 기구입니다. 또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등이 대화 상대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하이 협력국에 동참하고 있는데 양국은 사실은 적대국이죠. 양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미국이 바로 이런 자신의 동맹국이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전략적 동맹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인도가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가하는 것은 미국의 큰 타격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경제 문화에서 협력을 목표로 하면서 유럽연합을 경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기구를 나토에 대응하는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을 의식해서 반테러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2007년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2018년 이러한 군사훈련에 상호 적대관계인 인도와 파키스탄도 참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를 이어주는 미국의 태평양 삼각 군사동맹을 자신에 대한 포위망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은 중아시아로 탈출할 진로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일본의 해양 경제 체제에 맞서서 유라시아 대륙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럽 동부 지역과 연결해서 실크로드를 부활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서 실크로드 경제지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제대와 관련된 나라들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파키스탄, 이란, 터키, 조지,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이고, 심지어 유럽 일부나 그죠? 중남미죠. 중남미로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2015년 구소련 국가들과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투르키스탄이 회원국이고 러시아는 유럽 동부와 중앙아시아를 묶고 서남아시아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인도와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0%, 석유의 15%를 보유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와 천연가스, 우라늄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중앙에 있는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 시대부터 동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이란과 인도, 북쪽으로는 러시아를 잇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바로 러시아, 중국, 미국 이 3강대국이 서로 다 눈독을 들고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중앙아시아에서 즉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 공동체죠. 중앙아시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왔습니다.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거 소련 출신이지만 이제는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TTP, 미국이 주도하는 TTP에 맞서기 위해서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점차 통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확장에 대해 경계화했던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에 협력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력 때문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더욱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상하이 협력기구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통합을 통해서 위안화 루블화 경제권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국은 이미 무역 거래에서 상당한 액수를 위안화와 루블화로만 결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4년 1,500위안 28조 8,150억 루블 규모의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습니다.